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가족 행사가 많았던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1년의 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블록체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일이 참 많았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크립토 정보를 알려드리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 김예람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이어지는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에서는 플러스빗 1000% 전문가님과 함께 핫한 코인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오늘도 특별한 세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성 매니저, 그리고 트레이딩뷰 탑오서 애널리스트 은사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페이스북이 디지털 금융자회사 노비파이낸셜을 설립했습니다. 디지털 지갑 서비스 노비는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빗썸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83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40%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스캠 의혹이 있었던 중국 워터쿤이 1조 원대 사기건으로 주모자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편취 금액은 10억 달러, 직접 피해자는 7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 시에는 가상자산 투자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자,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윤석 이사님, 어떤 이슈에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은 뭐 단연코 네. 과세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세 개는 사실은 조금 뭐 이슈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보다도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 이것이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지금 특히나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지금 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텐데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세무서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좀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인데 암호화폐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5월 달에 비트코인을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세무사와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저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상품의 이 세금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가상자산 투자에 세금이 임박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정윤성 이사님처럼 일단은 네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세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세금은 되게 민감한 주제였고요. 그리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세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협회들이 또 몇 개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이제 이런 어떤 형식으로 세금을 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단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경계적인 차원에서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차원에서 저는 1조 원대 워터큰 사기 이 이야기를 조금은 하고 싶어요. 물론 이 워터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중국 내에서 굉장히 계속 스캠성이 있다, 사기성이 짙다라는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사기 금액이 거의 1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1조 원 사실 어마무시한 돈이긴 한데 사실 이거 사실 더 어마무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플러스 토큰이라고 거의 3조 5천억 원의 사기가 있었던. 근데 그 플러스 토큰을 주도했던 쪽에서 또 만든 게 워터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사기를 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꾸준하게 지금 거의 뭐 예전부터 꾸준하게 사기를 치는 집단이 있어요. 그 보물선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도 보물선을 뭐 얻어가지고 뭐 하겠다, 뭐 수익이 얼마가 날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 사기를 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계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에 휘말리면 정말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주의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중국의 또 워터쿤 투자 사기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은사 애널리스트의 생각 들어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자, 저는 이제 빗썸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83억 원으로 이제 작년 대비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의 40%를 이미 달성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빗썸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떤 가격적인 측면만 고려하게 됩니다. 내가 투자한 상품이 가격이 오르는가 떨어지는가 거기에만 이제 집착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어떤 내가 투자한 상품의 가격보다도 내가 투자한 상품이 대중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빗썸이 어떤 이런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중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대중들의 관심은 결국 내가 투자한 상품의 어떤 투자 심리를 대변하게 되고, 그런 이제 투자 어떤 심리가 결국 이제 차트의 거래량과 어떤 거래량과 혹은 수급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빗썸의 어떤 영업 실적이 호재로 나온 것은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빗썸이 정말 1분기 호실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분 중에 두 분께서 이 가상자산 세금 임박에 대한 이슈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럼 공통적으로 픽해주신 이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 생긴다. 시장의 호재인가 악재인가? 라는 주제로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그 과세와 관련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는 들었는데 어떤 방식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석 매니저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떠한 가능성을 놓고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타 소득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래세인데요. 사실 그 세금을 내는 어떤 종류의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 협회들 쪽에서는 꾸준하게 거래세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기타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쪽으로 좀 더 분위기가 몰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지금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특히나 일본 예를 들면서 이제 그런 소득세에 관련돼서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사실 뭐 이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에서 소득을 내든 간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좀 민감해지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세율이잖아요. 네, 세율이 사실은 기타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로또를 이제 많이 사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게 이제 세금 내는 게 무서워서 안 사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저희 암호화폐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아까워할까.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소득세 쪽이 나온다고 한다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세금 자체의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사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시장의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세율이 높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되지는 않았지만 뭐 기타 소득세 방식이 좀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와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인성 이사님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해외도 사실은 지금 좀 설왕설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기 좀 힘든데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은 무조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내부적으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강경하게 정부 주도하에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득에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잡소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거래세,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받는 세금, 또 기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이거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잡소득 그러니까 국내에서 세 가지 중에 기타 소득세와 좀 비슷한 그런 과세를 좀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발생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그 경비 처리를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구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낼 수 있게 그래서 최대 거의 55%까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투자 자산과 좀 다른 약간 징벌적인 그런 부분도 일본에서는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강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또 가상자산 거래 비중을 따져본다면 비트코인과 테더, 이더리움이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75%에 비해서도 쏠림 현상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차트로 분석해 주신다면 이은사 애널리스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원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재 지금 10대 암호화폐 이제 거래 점유율이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이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은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였던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점유율이 상당히 이제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에서 2.0으로 이제 전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테더에 대한 어떤 자금이 과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떤 리스크 회피성으로 달러와 1대1로 호환이 되는 어떤 테더로 이제 자금을 리스크 회피성으로 이동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다가가자고 하면은 자, 차트적으로 이제 보자고 하면은 자, 최근에 이 차트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점유율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가지는 어떤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점유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나만 전체 가상자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70%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과하게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과한 쏠림 현상도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해소 과정이 이루어지고 분산 과정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라 그런 이제 분산 과정이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그것이 중요할 텐데 이미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점차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이 분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미 분산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이제 분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상자산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또 과정이 있을까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 사실 필요한 과정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필요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이제
지금 이미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해소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다뤄보고 싶고요. 자, 왜냐하면은 뭐 여기에 제가 뭐 대충 이제 예시를 적어놨는데 이런 해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째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는 상승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이제 견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전체 가상자산의 자금이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전체 시가총액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체 이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고정인 겁니다. 따로 뭐 빠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최소한 유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는데 비트코인 점유율이 감소한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알트코인으로 점유율이 넘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명백한 상승장의 시그널로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해소 과정이 나온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모두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상승장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또 이제 많은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혹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금이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금이 또 빠지면서 또 이제 점유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알트코인의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마타락이 진행될 수 있으나 그래도 이제 알트코인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도하에 하락하는 모습이 이제 견인될 것이라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소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소 과정을 어떻게 시장이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규제 강화 속에서 코인의 전체적인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사실 이 세법 개정안이 9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과 가능성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김기성 매니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세금을 매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 전제 조건은 일단은 세율이 높지 않은 한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율이 높아버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 사실 세금이 거의 40%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체 내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이 비트코인을 해외로 반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빼서 이걸 환전해서 갖고 오는. 차라리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수익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적인 경제의 어떠한 또 중심을 쓰기 위해서는 국내에 비트코인의 수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너무 세율이 높아져 버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것 자체는 전 찬성을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국내의 비트코인을 최대한 모아올 수 있는 수준 안에서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세법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에 투자 심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요. 정윤석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는 지금 우선은 얘기가 되고 있는 기타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중과세를 물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시장의 예상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좀 지나가다 보면 이 투자 심리가 해외 쪽으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게 우리나라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면 그건 삼성전자 주식이 아니라 이제 미국 그 주식시장에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효과가. 그런데 비트코인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는 과세하는데 해외에서는 과세 안 나라가 있다? 전부 다 그걸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나 기타 소득세 이런 거 벌어졌을 때 본인이 이제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거래소에서 그걸 원천징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개인들이 한다, 점차적으로 이제 음주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양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잘 가는 방향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세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미성 매니저는 좀 찬성의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두 분 정인석 이사는 긍정적이신가요? 아니면 악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어느 정도 것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세계의 흐름과 좀 맞춰서 가야지 너무 과하지도 또 너무 안이하게 가서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자산으로서 됐다라는 점에서 호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악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현실과 맞닿아져서 거래할 때마다 이것이 내가 수익이 나는데 그거에 만약에 절반을 내가 세금을 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 메리트가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꼭 반드시 비트코인을 매매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주식을 할 수도 있고 ETF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트코인을 매매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이 거래세 쪽을 저는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세만 발생을 하지 그 상장돼 있는 주식은 아직은 양도소득세나 그런 것은 이제 그 대주주가 아니면 안 묻는데 이게 거래세가 세율은 낮지만 굉장히 많이 뗍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할 때마다 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의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다 매매를 하고 나중에 출금을 하거나 양도를 최종적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높게 보일지언정 또 내가 많이 뗄 것 같지만 결국은 거래세가 좀 많이 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거래세로 해서 낮은 세율로 가서 투자자도 어느 정도 세금을 적당하게 내면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중간에 교도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거래소별로 지금 코인 가격이 다른데 가격 평준화 정책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거래소 세금이 부과된다면 좀 힘들어지는 거래소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미정 매니저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세금 매기는 것도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 평준화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소의 가격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의 그 환율이 좀 달라요. 네. 예산 환율이. 근데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거래소마다 다른데 이거를 평준화 시킬 수 있는가? 쉽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는 부담감이 있어서 거래소가 망한다. 사실은 국내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내면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기준을 못 맞추는 거래소는 당연히 퇴출돼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 가상자산 양성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가상자산 양성화를 위해서는 또 과세 부과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뒷받침되는 정책이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누는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은사 애널리스트 한 줄평 들어볼까요? 자, 저는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라고 이제 한 줄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떤 가상자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만 이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현재 과하게 이제 빅3 쏠림 현상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로 어떤 가상자산의 자산이 과하게 쏠려 있습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런 해소 과정을 한번 집중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큰 틀을 봐야겠죠. 그럼 이어서 정윤성 이사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거 어떤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과세를 하는 입장과 과세를 당하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어떤 합의점에 의해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청회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부터 정부 관계자들끼리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흡수하는 그런 관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세금이 악재는 아니다라고 한 줄평을 내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세금을 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너무나도 많았던 국내 거래소들이 많이 이제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양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는 이곳에 이제 국민연금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또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금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세 분과 함께 다음 주에도 더 가감 없는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 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쟁글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CBDC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해서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글은 코로나19 이후에 현금 사용이 감소를 했고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러한 CBDC 논의를 가속화시켰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현금 사용이 얼마나 줄었느냐를 보실까요? 중국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지역의 병원과 교통수단, 시장에서 사용됐던 현금을 소각하겠다, 없애겠다, 그리고 소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현금 사용이 50%나 줄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3월에 지난해 3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식료품의 온라인 거래액이 약 60%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3월 한 달간 식료품의 온라인 거래액 9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으니까 돈을 계속 뿌린다는 얘기죠. 또 중국은 42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유지를 시키고 있죠. 그러다 만일 이게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그러면 통화 가치가 급락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중에 풀렸던 자금을 은행들이 회수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현재 CBDC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 2017년 65%였는데 2019년 80% 이상으로 2년 만에 1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2020년이 지금은 뭐 더 많을 것 같네요. 연구 단계별로 총 4단계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데 화면에 보시듯이 첫 번째로 초기 연구 단계를 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의회와 중앙은행이 소액 결제용과 거액 결제용 CBDC의 이점과 리스크 모두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은 API 방식의 접근을 허용하는 CBDC 플랫폼 모델을 고려 중이고요. 특히 국제결제은행과 6개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CBDC 정보 공유 그룹을 영국은 신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자결제 수단의 독과점, 이것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CBDC 정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각국의 CBDC 동향 모니터링하면서 소규모 기술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워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초기 연구 단계 다음으로 더 많이 나아간 개념 증명 단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네요. 싱가포르를 보시면 올 상반기에 5단계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유럽연합은 개념 증명 결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F팀도 조직을 했고 중앙은행들과 함께 CBDC 타당성, 실현 가능성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거액결제 시스템 관련 IT 공모를 진행 중이고요. 캐나다는 분산 원장 기술로 거액결제용 CBDC 발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 3월부터 22개월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시범 운영 준비하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스웨덴인데 중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2022년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시범 지역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하는 곳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오겠죠. 이때 CBDC 파일럿 테스트 진행해 본다는 겁니다. 이 설계와 표준 제정, 기능 연구 개발, 연합 조정 테스트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은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와 협업한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이들의 모바일 결제 부문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90%를 넘는데요. 중국의 이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 함께 디지털 화폐 활성화에 보태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바하마입니다. 민간 업체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을 해서 이 거액 결제와 소액 결제 모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고 중앙은행은 KYC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별 CBDC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키의 파운더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Hi, I'm Erez Ben-Kiki. I'm the CEO and co-founder of Tuki Network. What we developed is a layer 2 technology on top of the Ethereum blockchain that takes any HTTP link in the world and convert it to be a Tuki smart link. Tuki smart links automatically detects, tracks, records cryptographically all the addresses of all the people that share a specific link and encrypting it in a hash inside the link itself. This is an innovative technology we developed, we have patented out of 4 other patents that we have. And with this technology, we created Tuki Network, a platform for multi-step referrals for links. 여러분이 맛집이 어딘지 공유를 할 때도, 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친구에게 보낼 때도, 또 업무적으로 자료를 보낼 때도 우리는 늘상 이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친구에게 보내고 상사에게 보내죠. 이러한 링크 공유 행위 자체를 투키는 의미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투키는 링크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퍼뜨리는 이 모든 정보의 홍보를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다단계적인 추적 기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기존 HTTP 링크를 스마트 링크로 변환을 시켜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투키는 토큰 판매와 크라우드 펀딩, 또 줌 스마트 세션 등의 제품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는 화상통화, 이 줌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투키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제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과 테더, TUSD, 다이 이렇게 4개의 토큰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또 다른 가상자산을 지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좀 반가운 소식은요, 이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투키 팀원들을 보니까 전 세계 7개 나라의 팀원들이 나눠져 있던데요. 진정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람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인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준비한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세워주실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플러스핏의 1000%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개운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개운하게 지내신 만큼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요, 사실 미중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금융업계가 술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사실 이제 미중 환율 전쟁보다 무역 전쟁. 무역 전쟁. 네. 아니 뭐 환율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긴 하지만 네네. 근본적인 것은 이제 무역 전쟁이죠. 지난주 전략에 이제 제가 드렸을 때는 매매를 하지 말고 쉬어라.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내려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이제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 정말 먹을 거 없구나. 그냥 먹을 거 없다라는 먹을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것은 뭐냐면 매매할 게 정말 많이 없구나. 그 중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이제 나와주고 하는 모습들이 자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실제로 살펴봤을 때 뭐 아니면 도죠. 내가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데 이 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자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매수를 잘했어도 자 큰 수익을 오히려 못 가져가고 적은 수익으로만 가져가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밤새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침 저녁 늦게까지 또 이렇게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관망해라. 왜 관망을 하라고 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크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만큼 준비 운동이 우리가 길어졌지만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조만간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난주에요, 이번 주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계속 그 상황을 체크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체크해야 되죠. 네. 이게 지난해에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뭐 혼란스러웠겠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면 네네.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아, 네. 그것 때문에. 네, 네네.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홍콩 법안이 이제 뭐 가결이 되긴 했는데 뭐 영향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이 다시 이제 홍콩을 또 다시 이렇게 뭐 건드기를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뭐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인대에서 그 표결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가결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홍콩이 표면적으로는 뭐 금융의 허브인데 이제 뭐 망가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홍콩에서도 사실 법안을 반대를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 운동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매매를 안 하시고 자, 지금 현재 관망의 자세로 있었으면 지금 현재 패턴이라든지 흐름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격이 더는 안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제 지배적일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요. 이미 이제 뭐 사실 악재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제 테더 해킹 때문에 또 이런 악재가 있는데 이 악재를 덮어버릴 만한 호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 그 지난주부터 골드만삭스와 뭐 제미니 거래소에서 뭐 진흙탕 싸움이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닌데 자, 비트코인 자체를 골드만삭스에서 약간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서클사도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뭐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골드만삭스도 결국에는 투자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자 이런 시그널을 저는 현재 또 받은 상태고 자 비이상적으로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자 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우리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해석을 하면 안 되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리고 싶으면 내렸다라는 게 뭐 이유라면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자면은요. 과거였죠. 네, 과거 이제 살펴보면 이 하락폭이
아마도 자 차익 실현 물량이 그냥 시장가로 쏟아져 나오면서 과하게 많이 빠졌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 이후로 지금 현재 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고점 부근이 쌍고점 부분이 완성이 돼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거래가 많이 뜸해지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그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자 재확산되고 있고 뭐 진정세가 잡혀가고 있는데도 와중에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자체가 만약에 끝나는 게 완전히 종식되는 게 아니면 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 자체가 리스크가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 투자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거의 그 역할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게 아닌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기적인 쌍바닥 만드는 시점 이후에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치면은요.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1000만 원 내외로 현재 짧게 등락을 한 다음에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자,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자 트럼프 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결국에는 이거예요. 전면전으로 치닫느냐 아니면 단기간에 그냥 국지전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요. 자 미국도 엄청난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미 큰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데미지가 가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중국도 물러설 수 없는 자, 한판 시장이기 때문에 이 홍콩을 매개로 이용을 해가지고 좀 뭐 적재적소해서 단기간에 좀 그 힘이 끌어올릴 수 있는 자 그런 불안감이 고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 한 가격이 다시 한번 이전부터는 대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하게 지금까지는 낮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할 타점을 적절하게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좀 선회를 하셔야 된다고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큰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까지 비트코인 가격 밴드가 1000만 원 내의 등락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도 다음 주지만 네. 지금 뭐 국내 주식시장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요새 코스피 2000 넘고 지금 잘 되다가 오늘 약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이거 뭐 방송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네네. 방송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심해 걸릴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면 정말 미친 시장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식물 경제는 정말 안 좋잖아요. 뭐 느끼고 계시죠? 네, 잘 그렇죠. 모르시겠구나. 주변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네. 얼굴 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압니다. 네.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완성차 업계 기업을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완성차 업계도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뭐 상황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외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 쿠팡 사건, 뭐 그다음에 새벽 배송이라는 사건, 자 물류센터 자체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면서 폐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콜센터도 다시 한번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확산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투자 시장 자체가 소위 말하면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거품이 껴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거기에다 대고 이제 국제 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 가격도 지금 현재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주식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게 없어요. 내려가는 거라고는 뭐 있습니까? 우리 그 실제 뭐 월급도 내려갈 수 있겠고요. 가치도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 빼면은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안전 불감증이 지금 현재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생각들이 지금 현재 지배적으로 그 머릿속을 깔고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항상 어땠습니까?
악재가 나오면서 그냥 한번 배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난해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다음에 2년 전에도 있었죠. 3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긴장을 하되 우리는 충분히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좀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6월 달이면 이제 여름 시작입니다. 자, 여름 시작이면서 대부분 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디 휴가를 이제 못 갈 건데 그래도 휴가를 가야 어디로 가냐면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 다시 한번 자 관광 재개하려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재개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호텔 이제 수급들을 살펴보면 호텔은 많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일명 이제 호캉스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자, 결국에는 펀드 매니저들, 금상품을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냐, 투자사들은 결국에는 투자를 잠깐 쉬고 자, 휴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집에서 휴가를 즐기더라도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쉴 때는 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자, 움직임이 없고 외국에서만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좋은 내용이라고는 지난해 다시 한번 데자뷰로 일어나는 자, 이 홍콩 사태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기전이 아닌 국지전으로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먹으려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뭐 매수를 했으면 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적극적으로 챙겨가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실물 경제에 비해서 주식도 많이 오르고 또 코인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홍콩 보안법 관련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주 주목할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좋은 코인을 오늘 정말 잘 찾았어요. 오, 네, 좋아요. 제가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네. 우리 시청자분들 관망해라 아니면 선물하신 분들 그냥 공매도하고 숏포지션 유지해라 자 이렇게만 했는데 네. 자 오늘은 좀 크게 기대를 해볼 만한 코인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트론 코인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전까지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갔죠. 자 알트코인도 많이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 자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메이저급 알트코인들이 의외로 유독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자코인이라고 그러죠. 자 시총이 낮고 너무 이제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 자 급등장세가 좀 많이 연출이 됐다면 자 이제는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호재의 기대감이 있죠. 자 트론 4.0 이제 출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이 4.0에는 뭐 확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 운영 그냥 뭐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강화시킨 그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에 이제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또 한마디 했는데 원래 코인 만들 때 확장성, 상호 운영성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 트론 4.0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은 다시 한번 크게 좀 뛸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현재 가격대가 17.9원에 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트론 같은 경우는 한번 물량이 나온 이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급락이 한번 나와줬었죠. 물론 비트코인 대장코인도 한번 급락이 나왔었지만 자 알트코인은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서 하락을 했지만 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고 바닥을 단단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횡보 수렴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집을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큰 폭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트론 코인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21선과 61선 부분에서 자 변곡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평선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큰 액션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락세가 나오면 이건 뭐 변곡점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락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변곡점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다시 한 물량 매집이 거의 끝나감이 나와준다는 고점으로 수렴 끝자락에 위치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자 17.92원 가격이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늦게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18원 매수가. 자, 18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이번에 직전 고점인 2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욕심내서 22원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자, 손절 가격은 17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할 코인으로 트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블록체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또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는요, MTN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